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제3세션의 진행을 맡은 백낙청이라고 합니다. 대개 진행 방식은 앞서 세션이나 다름없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종석 전 장관님의 발제를 들으시고 세 분의 토론을 들으신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다음부터 자유토론이 이어지겠는데 청중에서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긴 설명 없이 이종석 박사님 지금 세종연구소에 계시고 그 전에 NSC에도 계셨고 통일원 장관 역임하신 우리 북한 문제, 동아시아 문제, 또 통일 문제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발제하겠습니다. 오늘 14선언 기념식입니다만은 6년 전에 2007년 14선언 당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정세의 변화가 참 너무 많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당시 14선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거가 남북 양 정상이 어느 순간에 단순히 결단을 해서 어떤 주관주의적이고 주의적인 그런 뭔가 해보자 해서 내려진 그런 합의들이 아니고 참여정부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평화번영 정책의 구체적인 결실로서 또 한편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진전에 대응해서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나온 그러한 결단이 그 합의문이 14선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한반도 정세가 악화일을 걸어왔고 이 역사적 태행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평화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는 물론 6년 전 우리가 그 당시 한반도 정세가 다 좋았고 다 바람직했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와 번영을 향했던 그 시기의 노력과 그 시기의 상황들 그 트랙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대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방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실효성이 있었는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따져봐야지 다음에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전략적 변화가 요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 건지, 세 번째는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현 단계에서 길게 한반도의 미래 전체를 보는 것보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두 가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방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냉전 해체 이후에 서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어색할 수도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이 해체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한국이 포함되는 일본, EU 이 정도를 제가 서방이라고 표현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먼저 이 서방의 대북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 자체 이걸 던지는 거는 일단 서방의 대북 정책이 뭘까? 그거는 이제 가장 크게 특징 짓는다면은 북한의 핵개발, 핵증강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나간 것이 그동안 지난 한 20년간 우리가 봐왔던 서방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거 실효성이 있었냐, 성공했냐는 걸 질문을 던져야겠죠.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너무나 던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질문 던지면 던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서방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미가 항상 얘기할 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요한 우리의 대북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한반도 평화 안정이 얼마나 지금 2008년 이래 얼마나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이 그러면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해서 북한이 그럼 핵을 갖다가 개발하지 않거나 또는 뭐 살살 개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강력하게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핵은 더 강화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화해와 공동번영 대신에 갈등과 대결의 관계로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죠. 어쨌든 간에 성공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입니다. 저도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대의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대북 정책이 정말 성공했는지 아니면 지금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냥 무조건 유엔의 대북 제재를 가한다 그러고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 가하고 있다라고 마구 우리가 성원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정책을 무슨 정책이건 정책을 갖다가 구사하면 그것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데 우린 이걸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간에 국제사회가 유엔의 대북 제재,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2009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그러면은 제재를 가했으면 뭐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북한의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참 안타깝지만 주민 생활이 더 악화됐다든가 이런 소식을 들려와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께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십니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좀 고통받아가지고 지금 굶어 죽는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생활은 전에보다 좀 나아졌고 우린 상상도 못하는 얘기인데 북한의 휴대폰이 이미 200만 대 이상이 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북한이 고통도 받지 않는 것 같고 생각보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데 올해 북한 중국 간에 올 상반기 올해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20945가 발동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시진핑 주석이 뭐 화내고 말이지 북한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이제 북한 큰일 났다 그랬지만 그동안 지난 1월 6월 사이에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중국 간의 교역이 30억 달러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 작년도 작년에도 최대했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25%가 증대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도대체 그럼 뭐가 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지 않게 하는 거죠. 2009년 우리가 5월 달에 북한 핵실험한 다음에 그때도 대북제재 18745를 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엔의 이런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능력만 오히려 고도화시켰다. 그거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건가? 물론 다양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비합리적인 태도. 또 하나는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의 한계. 이 두 가지가 항상 깔려 있다. 이 현재까지 실패의 밑바탕에는. 미국 정부는 하도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그런 대북제재는 이미 지난 20여 년간 하도 많이 해와가지고 지금 미국이 무슨 북한 제재를 한다고 하면 신문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해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신은 북한을 제재하면은 또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제재를 갖다가 주도하면은 그러면 뭔가가 되는 것처럼 과신하고 허장성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느냐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그걸로서 끝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더 이상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었는데 군사적인 그런 제재 수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반대합니다. 그거는 보수 정부였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북한에 대한 물리적 제재, 군사적 수단을 할 수 없다. 이게 미국 정부가 한국의 역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그런 강렬한 메시지고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갈 수 있는 거는 경제적 제재인데 경제적 제재는 아무리 국제사회를 다 끌어모으고 해도 잘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항상 북한에 대해서 갑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가 뭐 하면 된다. 된 게 있었으면 북한이 저렇게 지금도 저러겠어요. 이미 무릎을 꿇었거나 아니 뭔가 지금 뭐 우리 눈앞에 저 북한 오늘 내일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나 한국 정부가 같이 이제 하면은 얘기가 육자회담 북한이 나오겠다는 것도 어쨌든 간에 나오겠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올 필요 없다. 나오는 거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또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뭔가 심사위원석에 앉아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처리할 수 있는 뭔가 레버리지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가? 능력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안 나온다는 북한은 그냥
사실은 중국이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골치 아프단 말이야.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들 말이야 비호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못 정하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건데 그 속에서 한미 정부가 안 돼. 진정성 안 보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고 싶어도 말이죠. 한미가 반대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이 뒤에서 계속 핵 개발을 해도 누구도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너희 진정성 안 보이면 나와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직도 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본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몸에 닿지도 않은 휘처리를 갖다가 휘두르면서 마치 맞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또 우리는 그런 주술과 그런 맛을 사로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그 효과 없는 정책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러다가 언젠가 또 북한이 수출려가지고 핵실험하면 위기는 더 고조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우린 빠져 있다. 여전히 지금은 다만 그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지금은 교착 국면으로 잠시 안정돼 있을 뿐이지 언젠가 또 나타난다. 이 악순환이. 이게 바로 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책의 그런 잘못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냥 자기 임기만 넘기면 된다. 이른바 머더링스로 하는 그야말로 그럭저럭 끌고 가는 정책을 지금 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 가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바마 대통령, 당신년 북핵 정책으로 북한에게 오히려 능력은 강화됐고 제재도 제대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또 국내 주류 언론에서 이런 자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한 혐오증이 워싱턴이나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욕만 하면 되는 거죠. 정책적 효과 필요 없습니다. 욕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지금 이게 우리에게 불행이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대북 정책인데 중국의 대북 아까 앞부분에서 1세션에서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중국과 북한 관계를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 당연히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국가 전략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 체제인 북한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전략적 이익이다. 다만 지금처럼 핵 개발하는 거 좌시할 수 없고 그다음에 3대 세습보다는 보다 집단 지도 체제라는 그런 공산당 체제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랑 북한 붕괴를 갖다가 서로 교량한다면 북한 붕괴가 만약에 북한이 핵 개발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그냥 막고 막 이러려고 하다가 북한이 체제가 위험해지는 것 여기까지 가면 어떡할 거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에서는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북한 제재에 동참한다는 일련의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고 과거에 북한과 중국 사이의 지금 관계나 교역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G2로 성장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특수한 전략적 이익과 G2로서의 국제적 위상, 왜 그 로그 스테이트 불량 국가인 북한에 대해서 말이야 저렇게 너희들은 엄호하고 옹호하냐, 너희들이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될 수 있냐라는 국제사회의 그 질타를 갖다 피하기 위해서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스처, 모든 행동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에 동참하고 또 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선상에서 그대로 다 반영되는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중 전략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서 사실은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일반 상거래나 인도주의 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는 북한이 하도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허다못해 초코파이가 북한 들어가면 저건 김정은이 아들이 먹을 거니까 안 돼. 전략 물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그거는 해령 시민들이 먹는 거야. 그럼 그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의 일반적인 교육. 근데 북한, 중국 간의 일반적 교육만 갖고도 북한은 경제 발전을 획기적으로 못해도 그냥 그럭저럭은 끌고 먹고 산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음 문제입니다. 북한이 뭔가 전략적으로 발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는 안 되고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규모 경제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북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 제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과학기술과 접목된 경제발전을 단번에 시키겠다. 그래서 단번도약이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모습만 보인 것 같지만 지난 5월, 6월, 7월 보면은 뭐 경제특구도 만들고 뭐 사실 굉장히 아주 이 요란법적한 일들을 하면서 경제 제일주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이 경제 제일주의,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정부는 뭐 아시는 것처럼 3차 핵실험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일어나고 나니까 여기에 그냥 굉장히 이제 업세시대, 굉장히 아주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남북 관계 자체도 북핵 문제 종속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 과거에 많은 우리들은 그런 걸 갖다가 남북 관계를 북핵 위기에 불똥이 튀기지 않도록 차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거꾸로 남북 관계에 불똥을 딱 튀기더니 이게 엄한 개성공단 그야말로 폐쇄 위기까지 가는, 이렇게 남북 관계 악화를 갖고,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이 다시 북핵 논의를 지연시키는, 북핵과 남북 관계가 악순환적으로 서로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한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못된 버릇을 고치겠다, 이른바 훈계 정책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너 야단 쳐가지고 북한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상당히 주관주의적이고, 이거는 되게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다. 왜냐? 우리가 북한을 훈계를 고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되는 것처럼 보인 거는 개성공단에서 북한이 보여준, 개성공단 정상을 위해서 북한이 보여준 저자세 때문에 그런데, 물론 정부가 아무튼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쨌든 간에 나와가지고 다시 정상화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가 훌륭한 그런 업적을 거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렇지만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정부가 훈계 정책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 레버리지 가져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외부의 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딱 끊어지게 되면은 북한이 가장 제가 볼 때 잘못한 점이 올해 들어가지고 개성공단 인력을 철수시킨 건데, 그게 그대로 폐쇄되면은 국제사회가, 특히 중국의 기업가들이 절대로 북한에 투자하지 않는 거죠. 제가 7월 달에도 중국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성공단이 저렇게 된 상태에서는 중국 기업가들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국제사회, 특히 중국 기업가들에게 북한에 오세요, 투자할 수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매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려고 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였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런 걸 잘 읽어야지, 우리가 말이야 지금 까불면 가만 안 놔도 이러니까 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산가족 같이 북한이 잘못한 거지만 이산가족 상봉 헌달해놓고 연기하는 조치가 나오는 거는 북한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고, 또 우리가 북한을 갖다가 그야말로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서로 균형적이고 호혜적으로 하는 것 위에는 남북관계에서 할 일이 없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이런 걸 좀 빨리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에게는 한반도 이 정세를,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갖다 진전시킬 수 있는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 세계적 냉전 해체 이후에 지난 20여 년간에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절호의 기회를, 가장 많은 기회를 가진 정부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큰 업적을 이룰 수 있고 한반도 정세를 정말 평화번영의 길로 가져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북핵 문제와 북한 이거에 관련해서는 오바마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풀 생각이 전혀 없지만, 부시 행정부 당시에 동맹국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강압적으로 했던 그 태도에 대해서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동맹 말을 잘 듣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한테 북한이 저렇게 형편없고 부신 우리가 좀 믿지 못할 정부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핵은 해결해야 되죠. 대화합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명분 삼아가지고 오바마 정부는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부시 때하고 다릅니다. 부시는 그래도 안 나오지만 오바마는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대남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외부의 투자를 받아들여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전략을 이미 제일주의로 세워놨고, 그것은 남북 관계에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호혜적 조치를 하자, 평화 조치를 하자,
그 다음에 경제적 조치를 하자고 나오면은 북한이 좋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제가 볼 땐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강령반도 강령 특구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강령구는 NLL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의 최남단 지역인데 거길 북한이 경제 특구를 지정했어요. 그것이 성공할 거냐 안 하냐 여부 관계없이 북한이 그걸 경제 특구를 지정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는 NLL이 평화 수역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 다른 말로 뭐냐? 북한의 발전대를 갖다가 이제 그 완전히 철수시키고 평화 수역화에 대해서 남한하고 논의할 자세가 돼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서해 평화무역 특별지대에 대해서 우리랑 논의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기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얼마든지 획기적인 그러한 나름대로 자기의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정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 제 나름대로 제 생각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현 단계 해법을 말씀을 드리면 북핵 문제는 3단계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단계라는 거는 육자회담을 무조건 먼저 재개시키고 지속적으로 가동시킨 것이 1단계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핵을 동결시켜야 된다. 북핵을 무조건 포기시키지 못한다. 동결시키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즉 평화협정의 과정을 거치는 그것과 같은 시점에서 북한 핵을 폐기시키는 이걸 맞춰가지고 북한 핵을 동결하고 북한 핵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고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또한 그와 더불어 우리가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같이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핵 포기할 수 없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하기 때문에 1단계 그냥 핵 포기는 안 된다. 그야말로 너희들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 안전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던 가다피가 그래서 핵을 포기했는데 그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줬던 서방이 미국이 나토 군대가 카다피가 그 당시에 카다피 이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나토가 공습을 했습니다. 카다피를. 그걸 안 북한이 그야말로 종이 한 장으로 체제 안전 보장을 가지고 북핵 포기 안 할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경제 발전을 자신의 정통성 확립의 기본, 즉 국가 발전 핵심 전략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북한 핵 포기와 북한이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고 김정은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과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면에서 좀 생긴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걸 한번 좀 바꿔보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육자회담은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만 나온 겁니다. 한 번 더 비핵화인데 육자회담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 그건 북핵을 고도화시킬 뿐이다. 이거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전혀 사실에 어긋난다. 사실관계에서는. 북한 핵은 그동안에 대화를 하지 않았을 때 훨씬 더 고도화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차부터 3차 핵실험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북한 핵, 육자회담이 완전히 깨져 있을 때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자회담이 열리면 아무리 대화를 하더라도 거기서는 너희들 핵 개발하지 뭐하지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제어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역사는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던 시기에 북한과 형식적인 대화라도 그 했던 때보다 훨씬 더 그 핵이 고도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육자회담의 지금 빠른 재개는 한미가 진정성을 북한에 요구하지만 그럼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해야만 우리가 북한 핵을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하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남북관계는 전부터 주장하기 때문에 다시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얽혀져 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남북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걸 풀 수 있는 건 실무자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솔직히 남북 정상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라 이겁니다. 도대체 김정은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고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하시고 그걸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이 시간이 남북 정상회담의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한반도 남북관계를 풀고 북핵 문제를 푸는데 한국 정부 해야 할 역할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방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논리와 중국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며 또 정확한 것이었는지를 성찰을 해야 된다, 이제. 또, 그래서 북핵 정책을 재검토해야 되고, 우리 한국 정부는 훈계적인 대북 정책이 지닌 한계를 정확히 깨닫고,
이제 그의 바탕을 두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북 정책이 전환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지겠다. 그것이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롭고 우리가 미래 새로운 한반도를 개척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주최 측으로부터 시간 배정을 어떻게 하라는 훈령이 없어서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종석 장관께서 25분 이내로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자료집에 상세히 나와 있고 또 워낙 명료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요약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도 세 분이 합쳐서 25분 이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주최 측에서 저한테 부탁한 거는 6시에 꼭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보다 한 10분이 줄어들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토론을 좀 짧게 해주시면은 한 분이 한 7분 정도, 7, 8분 발언을 해주시면은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자유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서는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실장님으로부터 시작하겠는데 저하고 같은 백가라서 먼저 기회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여기 프로그램에 가나다라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따라서 백종천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백종천입니다. 이종석 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다 반복할 필요 없고, 일단 저는 서방이라는 얘기보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그동안 실패한 이유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고, 또 한국 정부의 입장도 잘 설명해서, 현재 이 장관께서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정부가 잘 성찰해서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라 하고 그 이제 방안으로 미국은 육자회담 재개를 통해서 3단계 북핵을 해결하고 또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석 장관님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전혀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렇게 되기를 희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양 토론으로 왔으니까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기존의 정책을 성찰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대해서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지금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 모르지만은 미국에 대해서 유화 조처를 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이란 대통령 간의 정상 간에 아주 30몇 년 동안 단절됐던 그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했고 그 이후에 신문 보도를 보면은 상당히 유화적인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이란에서는 단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것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상당히 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미국의 언론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거는 미국이 주도돼서 그동안에 과거 정부에서 계속해서 강경도를 높이니까 현 단계에서 이란은 손들고 나왔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얘기가 있죠. 그러고 또 이란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 북한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어쩌나 지금 상태에서 미국은 이란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제재와 국제적인 고립을 하니까 나왔다. 이 유혹에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겠는가. 바로 이 유혹이 북한도 앞으로 계속 밀면 손들고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더 커서 일단 좀 이 장관님이 해석하고는 해석보다는 그런 쪽에 대한 제가 제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리아 문제가 또 다르잖아. 시리아의 그 화학무기도 결국은 시리아 정부가 하는 거지, 반군이 한 건지, 여하튼 간에 그거는 좀 더 두고 보고 지금 해명이 안 됐습니다. 여하튼 간에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이 나오니까 미국은 군사적 공격을 가하겠다고 나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할 것 같으니까 그 러시아가 중재를 쓰면서 결국은 시리아 정부도 협상을 해결하겠다는 게 나와서 유엔 안보리에서 소위 그 다자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영변 오메가 아트라 지금 재가동된 여쪽에 나오는데, 만에 하나 북쪽에서도 또 다른 과거와 같은 그런 무모한 도발 여하튼간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94년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무력을 통한 핵의 소위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또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되게 가능성이 더 커지겠다. 아니 그게 그 걱정이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진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런 여기에 유혹이 돼가지고 지금 이 장관님이 생각한 쪽으로 성찰을 하지 않고 또 이런 그 무력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더 강한 쪽으로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손해를 받을 소위 이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거 그 90년도에 소위 그 보수 정부처럼 한국의 보수 정부는 우리 박근혜 정부가 그러면은 전쟁을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정부인가? 제가 요 근래에 그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그게 회의적이에요. 지금 한미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45차 한미 안보 협의회 결과 내용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의 좋게 말하면 안보적인 협력이 강화됐지만은 그 외에는 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이 엄청나게 강화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차원에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거 정부처럼 그럼 진짜 전쟁 난다고 미국이 때린다고 할 때 우리 박근혜 정부가 나왔어 가지고 진짜 적극적으로 막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 만약 이게 우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되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남북관계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앞으로 저는 토론을 위한 토론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진짜 남북관계 문제는 개인적으로 정상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건 저는 100번 동의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했지만 말하면 좋은 거예요. 차근차근 적은 것부터 해 나가면서 쌓이겠죠. 이건 말은 좋은데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적은 거 하다가 조금 막히면 또 감정 싸움 나게 하니까 더 신뢰가 더 불신이 커지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북관계를 풀 용의가 있다면은 진짜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딱 약속하고 방향 정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자리에서 앞으로 진짜 이런 거 안 지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는 안 한다 하는 식으로 좀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한번 남북관계를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게 저도 그 생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종석 장관님의 그 안과 같이 100%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분 더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석 장관님 답변을 1차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이재정 장관님, 가나다라 순으로는 이 장관님 차례인데 앉은 순서대로 하자 그러시네요. 근데 여기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이름을 딴 세종문화회관인데 어떻게 가나다 손을 무시합니까? 그러나 사회자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 3시간 익산에서 차 타고 와가지고 7분 발언을 하니까 조금 본전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나 지정된 시간 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먼저 사실
이종석 장관 발언에도 이미 지적이 됐고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겠지만은 도대체 이 남북 대화나 북핵 협상을 하는 데서 진정성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저는 갖습니다. 이 진정성 타령을 이라는 게 시간 끌기 위한 거고 결국은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 쪽으로 가기 위한 더듬수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진정성 타령을 하는 회담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 대수호 정책 면에서 가장 강경했다고 볼 수 있는 레이건 대통령마저도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고 규정을 하고 소련은 악마의 제국이다. 그러나 그들이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과 끊임없는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소련이 손들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화만이 미국의 소위 핵정책이라고 할까 대정책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도 계속 진정성 타령을 하죠. 선행동, 선조치,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를 먼저 북한이 시연하라. 그러면 대화에 나가겠다.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우리 정부도 지금 진정성 타령을 이야기합니다. 원칙이라는 명분 하에. 근데 아까 이 발표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북한과의 협상이 중단되어 있던 그 시간에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틈새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틈새 시간을 주면 그 시간에 다음번 협상에 나가서 몸값을 높게 부를 수 있는 이 여건을 키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화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단계로 접근하자는 이종석 장관의 제안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조건 회담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 동결로 가고 그리고 폐기를 시키자. 이 폐기와 관련해서는 9.19 공동성명에 이미 합의까지 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대가로 첫째, 미국과 일본이 수교를 해준다. 두 번째,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에게 경제 지원을 한다. 세 번째, 수교와 결국은 표리의 관계지만은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겠다. 9.19 공동성명에는 평화협정으로 바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3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뒤에 바로 얼마 있다가 아세안 순방을 떠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했죠. 바로 그 평화체제 논의를 평화협정으로 표현을 바꿔가지고 우선순위 두 번째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수교해주겠다. 평화협정 체결해주겠다. 경제 지원해준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천 원칙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전을 못 봤습니다만은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2월 13일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한다면 북한은 핵을 폐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 발표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리비아 방식은 이미 틀렸습니다. 2003년에 영국의 그 주선으로 해서 리비아가 선핵 포기를 먼저 약속을 하는 그 방식을 미국에서도 쓰고 싶어 했었습니다. 2004년 2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제임스 켈리죠. 아태차관보가 제 방에 와가지고 다음번 회담이 열리면은 리비아 방식으로 북한이 먼저 선핵 폐기를 해주면 미국이 잘해주겠다는 얘기를 먼저 전해달라 하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는 한미동맹 또는 한미우호 관계 때문에 미국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진전된 상황을 지켜볼 때 이 리비아 방식은 안 되겠다. 물론 리비아 방식으로 해서 먼저 선핵 폐기를 한 결과가 결국 체제 붕괴 내지는 최고 지도자의 그 제거를 하는 걸로 끝난 것은 이제 11년 일이기 때문에 2004년에는 예측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이건 우크라이나 방식으로 해야 된다. 소위 핵 폐기와 경제 지원을 맞바꾸고 단계별로 그것도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무조건 회담 재개, 육자회담 재개, 그다음에 북한의 핵 동결, 그리고 북한의 핵 폐기를 이 순서를 밟되 수교 문제와 그다음에 평화협정 문제, 이것은 결국 붙어 있는 겁니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지 않고 미국 수교 갈 수가 없으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 그건 뭐 동의합니다, 사실은. 미국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은. 그리고 경협도 이것도 확실하게 전망을 주면은 북한 핵은 폐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정상회담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뭐 실무회담으로부터 국장급 회담으로부터 무슨 차관급 회담으로 이렇게 마타업식으로 올라가면서 신뢰를 쌓겠다고 그랬는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진행 순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걸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건 이런 얽히고 설킨 한반도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건 간에, 아니면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건 간, 이건 톱다운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진짜 진정성 확인하려면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갈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부터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 제1비서 또는 제1위원장의 그 진정성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라 이게. 그러고 나서 이 실무회담으로 가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를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출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꼭 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은 그래도 소개를 제가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순서 가지고 얘기하다가 못했습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잇따라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또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학계 출신인데 최근에 아니라 학계에 복귀하신 거는 이제 장관 그만두시고 이화대학에 석좌 교수로 가셨고 지금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저 기차표 값 얘기하신 게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음번에 또 한 분의 전 통일부 장관을. 아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백 교수님 제 소개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학계 출신이 못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부단히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교수님들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가고 싶은 학교의 교수님들한테. 그런데도 저는 대학 교수가 못 됐습니다. 여기 지금 신인영 총장님 앉아 계시는데 저 이화대학에 제가 13, 14년 공을 들였는데도 이화대학에서 저를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부에 있다가 퇴임 후에 갑자기 총장으로 가가지고 학계로 간 것처럼 됐는데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사이비 학계 출생입니다. 원래 대학에 계셨어요. 교수로 계신 건 아니지만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통일부에 들어오셨는데 결국 이제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듯이 총장으로 바로 가신 거죠. 이재정 장관님은 이제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지내셨고, 바로 6년 전 14 정상선언에 나온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장관이셨고, 그 아주 주역의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또 뭐 경력이 많습니다. 원래 성공회 신부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공회 대학교를 그러니까 초대 총장 역임하셨고,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셨다가 다시 학계로 돌아가서 지금은 성공회 대학 석좌 교수시죠? 예, 석좌 교수로 계십니다. 네, 이 장관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여러분 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이 행사를 준비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국의
여기 이종석 장관님 말씀하신 서방 세계의 정말 대북 정책의 정말 속 생각은 뭔가? 정말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정말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었나? 아니면 북핵을 통해서 동북아 정책을 뭔가 조정하고 미국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였는가? 저는 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일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가령 육자회담에 했던 9.19 합의의 경우에 2005년 9월 19일 그것이 결정되자마자 바로 그날 BDA 사태가 터지지 않습니까?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만 경수로의 원자로, 핵심 원자로의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는 2002년 바로 그때 제임스 켈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가지고 있고 이걸 자인했다. 그런 보고서를 내가지고 결국 경수로 중단되고 제네바 합의 다 깨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놓고 보면 실제로 미국의 정말 의도는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의도나 혹은 핵 확산을 막는다는 그런 의도보다도 오히려 북한 핵을 통한 동북아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미국의 이 동북아 정책과 미국의 중동 정책과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특히 동북아 정책은 북한 핵을 매개로 한 여러 이 관련국들의 하나의 그 사이 속에서의 미국의 어떤 외교적 활동의 이 영역을 넓혀 나가는 또 여러 가지 옵션,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책을 이제까지 해온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종석 장관의 말씀과는 달리 서방의 대북 정책은 대성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서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 이 점에 대해서 이종석 장관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에는 바로 1976년부터 시작된 이제까지 계속된 한미 군사훈련이 사실상 이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게 되면 지난번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키리졸브 군사훈련이야말로 이제까지 어떤 군사훈련보다도 강경한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면 결국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것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그 때에 맞춰서 이런 강경한 군사훈련을 하게 된 배경, 그런 목적, 그런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 14정상선언 6주년이 되는 날인데 사실 14정상선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에 있었다고 그러면 저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953년 7월에 정전협정이 있었을 때 정전협정에서 미결로 남았던 것이 서해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서해 경계선 문제를 가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이 협의를 해서 해상 경계선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합의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정전협정에서 해내지 못했던 미결의 부분, 서해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낸 것이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하나의 진일보한 적어도 상당히 구체적인 평화정착의 평화체제의 제안이 아니었느냐. 또 이 합의가 대단히 중요한 전 합의였었고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정전협정의 미완의 부분을 어떤 의미에서 완성시킨 일종의 그런 의미가
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이 해온 14 정상선언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인사 말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명박 정부가 이 14 정상선언이란 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서 이제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언젠간 다시 또 생기를 돋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하는 걸 보면 이 말라 죽어가는 나무에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평화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에 전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다른 걸 다 제하고라도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어떻게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진전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남북관계 정상회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두 분 전직 장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적어도 환경의 변화입니다. 평화정착에 대한 굳건한 미국과 관련국, 우리 정부와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어떤 과거와 다른 분명한 어떤 태도가 나오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전 열릴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과연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종석 장관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잠깐 한마디 덧붙일까 하고요. 그 사이에 주최 측에서 어느 분이 질문지가 있으면 좀 걸어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재정 장관께서 그 말씀하신 미국의 진짜 속셈이 뭐냐, 속생각이 뭐냐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고 이것은 미국에 대해서뿐 아니라 하여간 관련 당사자들 모두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국가 단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미국 전체가 어떻고 이렇다 하기보다도 미국 내에서는 이러이러한 속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다른 속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한국 내에서는 또 어떻고 중국이나 일본 또 북한 내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해서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석 장관님 발표에서는 우리가 북에서 핵을 포기하고 변화하게 만들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비해서 그동안의 서방의 정책이 전혀 합리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었다 하는 건데 소기의 목적이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은 말은 그게 소기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재정 장관님 표현대로 그 속내는 다른 데 있는 분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의 대북 정책이 대성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 분 그리고 백내수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 고백을 해야겠네요.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연구소에서 한 20년간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제가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직책이. 그런데 우리 정세현 총장님이
그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 계셨었거든요. 그게 사이비 학자였다 그러셨는데 저도 하여튼 사이비 학자임을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많은 업적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화대학에서 교수를 안 시켜줘서 제가 그러니까 신령 총장님 약간 삐져서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백종천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국이 뭐 그러면 북핵 성찰을 해가지고 뭐 바뀌겠느냐. 저도 이제 말씀드릴 때 제 요지가 미국이 정책을, 대북 정책을 바꾸거나 성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대한민국 정부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말을 우리 생각과 다르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아까 누가 그랬습니다. 시민사회가, 시민이 도대체 정부가 북한하고 접촉도 못하게 하고 교류도 안 나게 하면 어떡할 거냐. 좌절감에 대한 비슷한 말씀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선거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겠죠.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할 거냐는 생각을 해야겠지만 다만 중국이 육자회담에 대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업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육자회담에 대해서 중국과 다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육자회담에 대해서 무조건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상황은 조금 복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전 정말 이 말씀 듣고 한참 생각이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군사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걸 그냥 옛날 다른 정권들처럼 막으려고 할 건지에 대해서 난 퀘스천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아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보수 진보 상관없이 이 나라에서 전쟁이 이 강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한다는 걸 전제를 했는데 이 정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보니까 가만히 사람들 보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거 역시 정말 마지막은 역시 정치다. 선거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 바꾸지 못한다는 면에서 참으로 참 정치의 중요성을 알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저로서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정세현 총장님 말씀 제가 달리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까 진정성 타령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육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뭘 보여줘라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한미의 태도가 얼마만큼 모순적이냐면요. 솔직히 기억들을 못하고 계신 거지 기억해 보십시오. 2010년 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둘이 만나서 그랬습니다. 북한은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육자회담에 복귀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천안함이 터지고 나니까 사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러더니 이제 사과가 사라지고 나서는 진정성을 보이자는 안 된다. 이게 뭐가 바뀌었길래 이제는 진정성을 보여야 됩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급박하니까 지체 없이 복귀하라고 해놓고. 그때가 맞은 겁니다. 2010년 1월 달 얘기가. 이렇게 사실은 그냥 지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정 장관님 말씀대로 저거 정말 북핵 포기를 원하는 거야? 아니면 북핵 문제 가지고 동아시아에서 뭔가 패권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이정 장관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만,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 거꾸로 보는 한반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제가 3년간 NSC 차장을 하면서 미국을 경험을 했는데요. 제 경험상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혐오증, 자기들에 대한 자기 생각에 대한 오만, 무조건 맞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틀리다라는 생각이라든가 또는 미국 군산복합체 이해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거꾸로 보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싶어 할 만큼 이렇게 대전략을 가진 정도의 능력은 없더라. 제가 볼 때 미국은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진 나라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안에서 다만 미국 내 다양한 세력들이 결국은 다른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 북한이 또 많은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유시민 장관 말 때문에 이 말하기가 더 어려졌는데 선서 같아가지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말 듣거나 선의에 의해서 이 한반도를 움직이는 정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북한이 약간 도발적으로 나오면은 미국에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인내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되쳐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잘은 모르지만
북한이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대전략이 있어가지고 북핵 문제를 갖다가 풀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는 전 조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보다는 비확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에 대해서 참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정부의 이걸 보면은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DMZ 세계 평화공원 만드는 거 하나고 나머지는 없어요. 사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는 프로세스란 말을 쓰는 이 정책은 이번이 처음인데 프로세스가 우리말로 과정 아닙니까? 근데 프로세스 없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가 없잖아요, 거기는. 여기. 근데 그나마 정책 수단으로 유일하게 있는 게 이건데 이 DMZ 세계 평화공원이 되려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안 돼야 그러는데 이게 될 수가 없죠. 바다에서도 안 되는데 육지에서 총칼 들고 그 2km밖에 안 되는 그 좁은 구역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DMZ 평화공원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국제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미 그 환경은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저는 북한 김정은이는 정상회담 하는 게 이익이라고 보고 있죠.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박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상회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세현 장관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뭐 도저히 거절할 도리가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도 그렇고 노무현 재단에서도 기차표 끊어드린 일이 없어서 자비로 오셨는데 한 말씀 더 하십시오. 네. 네. 제가 돈 얘기를 해가지고 좀 사람이 넥타이 메고 양복 입어놓고도 이게 돈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데 예, 실수했습니다. 제가 원광대학에 총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2년 반 프레시안하고 정세 토크를 2주마다 하다가 학교관이 안정이 된 뒤에 금년 4월부터 다시 그 정세 토크 시즌2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이 미국은 지금 소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사보타지 중에 있다. 본심이 뭐냐? 말로는 비핵화, 공식적으로는 비핵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 있으면 슬슬 비확산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소위 그 속내를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시 때부터 사실은 비핵화를 고창하면서도 속셈은 비확산이 아니었나. 여러 번 골대를 옮겼습니다. 지금 아까 이 장관님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9.19 공동성명 바로 다음날 BDA 제재를 가해가지고 북한으로 하여금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을 그쪽으로 넘기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협상, 양복, 무슨 그 다음에 파기 이런 식의 악순환의 이 쳇바퀴를 돌게 만든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게 국제 언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여론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소위 국제 정보 질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국 북한만이 그런 짓을 한 걸로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만은 실은 미국이 더 사보타지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확산으로 이제 가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속셈은 그건데 공식적인 이 대외 정책은 비핵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근데 이게 미국의 속셈이 아까 그 2010년 1월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2010년. 그때부터 지금 바뀌었다. 말을 자꾸 바꾸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 부시 정부 때만 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빨리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G2 반열에 올라오리라고 생각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의 무슨 미래학자들이 2020년이 되기 이전에 오히려 GDP 총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리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는 그렇게까지는
이 전망을 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10년이 지나면서부터 중국의 이 GDP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G4에서 G3, G2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게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서 오히려 미국의 정책이 비핵화에서 비확산으로 가고 이 북핵을 이용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 MD 체제를 구축함으로 해서 그걸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전략적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말은 비핵화지만은 본심은 비확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란이나 시리아 문제를 이렇게 쉽게 해결하면서 이쪽 문제를 방치하는 것도 결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북핵 문제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도저히 불가능해졌으니까 비확산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전자권 문제를 가지고 MD를 이쪽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은 노골적으로 본심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본심이기는 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정책은 아직도 비역합니다. 어젠가요? 북한이 비핵화를 확실히 한다면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랬지만 그 불가침 조약과 이제 평화협정이 완전히 동의하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명분상 이걸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비켜갈 수 없는 이거를 우리가 레버리지로 삼아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이제 비핵화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빨리 시작하자 그런 식으로 압박을 가해야 되고 또 이걸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도 빨리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본심과 공식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공식 입장을 활용해서 미국이 더 이상 딴소리 못하도록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끌고 가야 되고 그 책임은 한국에 있고 또 그 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육자회담 시작하자 하면 얼마든지 가게 돼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대북 정책 별로 관심도 없고 중동 문제 때문에 이런 이 혼란기에 대북 정책의 소위 공백기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청정석에서 질문지가 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마침 잠깐 네, 주워 보십시오. 네, 모처럼 쓰셨는데. 예, 민주민족 뿌리회의 상임대표이신 유시경 선생님 질문인데요. 이정숙 장관, 이재정 장관 두 분께 질문합니다. 서부평화지대 제안에 동일명적 동일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설명, 이거 그 첫째고요. 해 주시는 거고, 60년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운동이 운동으로 가능한가요?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이종국 장관님 마무리하실 때 잠깐 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6시가 거의 다 돼갑니다만은, 원래 토론자 중에 두 분 다, 잠깐씩 말씀하시고, 제2 세션도 시간 오겠는데, 우리도 조금 오기죠. 그런데 이제 다음 행사를 위해서 식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제가 침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재정 장관님, 또 백적조 실장님, 각각 한 2, 3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종석
장관님이 한 3, 4분 마무리 발언하시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그럼 이 장관님 먼저. 네. 그 1994년에 미국이 이제 클린턴 정부 때 북한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훈련, 군사작전에 돌입하겠다는 준비들을 했었죠. 그러고 보면 저는 그때부터 이 짐 레이니 대사께서 그 후에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 당시의 상황을 보고하는 걸 옆에서 제가 배석해서 잘 그때 들으면서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일까? 북일까? 남일까? 미국일까? 그러고 보면 가만히 보면 미국밖에 거기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면서 정말 미국의 진심이 뭐냐는 걸 저도 쭉 관심을 가져왔었죠.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인 방안이 그건 뭐냐? 저는 여기엔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육자회담도 아니고요. 전 육자회담의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육자회담을 끌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저는 그렇게 썩 현명한 방안은 지금 현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14정상선언에서 합의됐던 것처럼 남북이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정말 책임있게 민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반도의 운명으로 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책임있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를 리드하면서 여기서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결의가 남북에 있지 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풀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이 가능하겠느냐? 역시 정상회담이 가능하려면은 국제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국내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잘 돼야 되겠지만은 제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때를 옆에서 관찰했던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하지만은 비디의 문제가 계속 2007년에 물려 있었고 그게 계속 제재가 된 상황에서는 장관님 저기 계시지만 남북 간에 그럴 만한 접촉 지원 같은 게 굉장히 제한됐었고 그러나 우리가 5월 말에 여하튼 간에 그때 참여정부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 그 BDA 문제가 이제 해결되거든요. 5월 말에. 그러면서 이제 저 장관님이 이제 사실 남북 간의 철도가 통행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상황이 할 만한 분위기가 됐던 것이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이 저는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없고 계속에 관심이 없었다면은 사실 불가능했던 겁니다. 불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 비하면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못할 만한 그런 그 걸림돌이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은 필요성만 인정한다면은 또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 선생님 말씀하신 동일 면적, 동일 거리, 서해 평화밀출지대의 원칙, 요거는 이제 등거리 뒷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거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령반도, 북한의 강령군과 우리 연평도 사이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래서 등거리 대신에 이제 면적을 같이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등면적을 해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쪽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간에 북한이 강령반도를 갖다가 경제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외부 자본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참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해 평화밀출지대를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서로 내리는 양보를 누구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충돌은 막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평화의 바다를 위해서 특별지대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이게 저쪽에선 거꾸로 이제 우리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거 이거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이 어떻게 되고 한반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판단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재단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지금 남북 협력인가? 왜 우리가 지금 남북 화해를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자신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삼면 바다만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만민족인 우리가 이 육지를 뚫고 육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큰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제적으로 남북 협력을 통해서 대륙 뻗어서 이거를 그래서 남북 협력이 우리의 밥이고 먹거리다라는 걸 갖다가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설명하고 선거에서도 그걸 내놔야 되지. 남북 관계 얘기하면 말이야 불안해. 절대 안 된다. 자신 있게 내놓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아까도 김창수 위원장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은 이거 뭐야 회의감을 갖는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미래 먹기 살기 위해서는 이거다라는 쪽으로 강력한 우리가 국민 설득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발제와 토론 과정에 수고해 주신 이종석 장관님, 백종천 전 실장님, 그리고 정세현 장관님, 이대정 장관님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